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학생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에 이 여학생과 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뭐 여학생의 부모님이 알게 돼가지고 뭐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은 뭐 이런 거겠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여학생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음란한 메시지를 일정 부분 주고받았으나 수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인 행위를 하자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고받은 겁니다.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뭐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으며 여학생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뭐 주도하면 주도하였다는 점, 혹은 여학생이 먼저 음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단지 이를 맞장구 쳤을 뿐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여학생과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주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폭은 아닙니다. 근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막 뭐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폭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메시지 앞뒤 문맥 이런 거를 확인하고 좀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갑자기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즉 뭐 공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음란한 메시지를 너 가슴 뭐 크다 뭐 아니면 너랑 뭐 하고 싶다 뭐 갑자기 이렇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뭐 그 카톡이면 카톡, 메시지면 뭐 문자 메시지면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경우는 다 남아 있으니까 자료들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반성문, 탄원서, 그다음에 사과 편지, 정치과 진로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적 호기심에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혹은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심리상담센터를 받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입증하면서 이런 이제 재범을 저지르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높다며 이제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내려달라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여학생이 일부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건 학폭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거부 의사도 없었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여학생이 일부 음란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 뭐 이런 표시가 했음에도 뭐 계속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여학생과 음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성사님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과 음란의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진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어떤 거부 의사도 표시도 없었으면은 말 그대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부 의사가 뭐 일부 여학생이 뭐 음란한 메시지를 또 보내고 서로 맞장구 치고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는 나눴지만 음란한 메시지를 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경우 이 경우에도 여학생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다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설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